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금에 가장 크게 당했습니다. 40년간 수백만 원짜리 금반지를 손에 쥐고 루페를 들여다보는 손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 손으로 편의점 컵라면 뚜껑을 뜯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이 바뀐 건 3년 전입니다. 저는 지금 남의 가게에서 일당을 받습니다. 차마 자식 앞에서는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 합니다. 일단 삶의 증명.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반지 하나를 만들 때도, 목걸이 고리 하나를 떼울 때도, 손님이 가져온 끊어진 팔찌를 이어 붙일 때도 저는 말 대신 일로 답했습니다. 그게 40년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자본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세공 기술 하나였습니다. 남의 가게 구석에서 시작해서 작은 자리 하나 얻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눈이 나빠졌습니다. 루페 없이는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진 게 4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단골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맞추러 왔던 젊은 부부가 10년 뒤에 자식 돌반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 자식이 또 결혼 반지를 맞추러 왔습니다. 그런 단골이 몇 집이나 됐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꾸벅 인사하고 포장지 접는 걸 도왔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제 옆에서 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이 일이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 뒤로 따라올 사람이 있다는 걸. 이단 선택의 논리 빌런의 침입.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은 건 제가 68이 되던 해였습니다. 무릎이 시려워지기 시작했고 루페를 쓰고도 세밀한 작업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저보다 손이 좀 거칠었지만 성실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제 단골들을 잘 챙겼고 저는 가끔 들러서 어려운 세공 작업만 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라고 했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금융 쪽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꺼낸 이야기는 금 선물 거래였습니다. 실물 금이 아니라 금 가격의 흐름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귀를 닫았습니다. 평생 실물만 만져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내민 서류에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지난 6개월 수익률, 투자자 명단, 본사 인증서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500만 원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40만 원이 들어왔다고 직접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평생 믿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액만 해보시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2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노후에 쓸 돈이었습니다. 3단 첫 균열 빌런의 1차 공격. 2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16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그냥 뒀습니다. 믿어도 되는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은행 이자의 10배라고 했습니다. 세 달째 되던 달부터 입금이 며칠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물었더니 시장이 잠깐 출렁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직접 확인했다고 곧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네 달째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열흘이 늦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그 친구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주선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태연했습니다. 국제금 시세가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이패드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도 그 그래프가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멈췄어야 했던 순간이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단 추락의 가속 빌런의 2차 공격. 5달째 되던 달 그 친구가 아들을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딱 한 번뿐인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국제금 시세가 바닥을 찍는 시점이라 지금 대규모로 들어가면 석 달 안에 원금의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한테만 먼저 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요. 제가 꼭 갚을게요. 저는 아들 눈을 오래 봤습니다. 그 눈이 가게 구석에서 숙제하던 어린아이 눈이랑 겹쳤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에 갔습니다. 살던 집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 2천만 원에 그걸 더해서 넘겼습니다. 입금 예정일은 2주 뒤였습니다. 그날이 됐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당한 거예요. 저도 제 돈 다 넣었어요. 어떡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해야 하는지 나 자신을 원망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돈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5단 붕괴 파국. 일주일이 지나도 그 친구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한 달 뒤 담보대출 첫 상환일이 왔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살던 집을 내놨습니다. 팔리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차액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냥 셔터를 내렸습니다. 40년 단골들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돈보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아들과는 그 뒤로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습니다. 아들도 저를 못 봤고 저도 아들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물에 제가 넘어갔다는 사실만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6단 현재와 고백 서글픔형 결말. 지금 저는 예전 가게 근처 다른 금은방에서 일당을 받습니다. 사장이 젊습니다. 제 아들뻘입니다. 어려운 세공 작업이 들어오면 저를 부릅니다. 저는 루페를 쓰고 그 일을 합니다.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손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과는 명절에도 보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그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던 얼굴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 눈물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그게 더 서글픕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들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눈물을 믿은 겁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자식의 눈물은 진짜여도 안 됩니다. 그 눈물이 뜨거울수록 내 통장은 더 차갑게 쥐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40년을 금을 만졌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겁니다. 자식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 주십시오. 부디 제 이야기 반면교사 삼아서 본인의 노후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